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조합 오랜만입니다. 네. 김 최고위원께 먼저 여쭐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 창당 대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매일 발언의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 원래 서울 노원 병의 의지를 보였잖아요. 예. 최근 대구를 강조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본인의 정치 구도상의 전략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상계동 사람임을 강조했고 노원병에 3번 출마를 해서 그 진정성을 다 보였는데 이제 서울 노원병처럼 제가 있는 광진구 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른바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한 지역에서는 중앙정치 여론만으로 선거를 치르기 매우 어렵습니다. 네. 지역에 최대한 많이 공을 들여야 되고 주민들과의 접점을 넓혀야 되는데 이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는 노원병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지역 정치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 듣기가 어렵거든요. 네. 아마 중앙정치 구도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난날에도 한번 이 전 대표에게 조언과 제언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노원병에 진심을 다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왜 노원병이 아닌 대구 지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민주당 내 비명계에 이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도 신당에 동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실제 몇 명 있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비명계 의원조차도 누가 함께 신당에 합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너도 나도 그런 적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전 대표를 끌어안는 개혁과 혁신을 이루면서 국민의힘 내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 판단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딱히 현재 바깥으로 나가서 탈당하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원들은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잖아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과 금태섭 둘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원하는 바이기도 할 것 같고요. 지금 두 분 관계가 친한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제3당이 우리 정치 역사에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김종필, 정주영, 안철수 정도가 성공했는데 대부분 대권 후보였고 또 지역적인 기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지역적인 기반도 좀 애매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이걸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 거예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분이 이제 같이 묶어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고리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계속 가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실은 본인은 정치 관여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네.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네. 이분이 어찌 보면 그걸 약간 즐기는 면도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한번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양쪽에서는 약간 부를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3당이 떠야 되는 것이고 본인을 매개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묶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보입니다. 김채구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신당을 통한 영남권 공략을 언급한 이 전 대표를 향해서 광팔기다, 영석에 불과할 거다 이런 혹평을 내놓았잖아요. 영석 얘기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한 말이죠. 네, 제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기에 대한 예상에 대한 네. 거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전제 가정이 있죠.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신당이 설 자리는 없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결국 제3당이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기성 정당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인데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 그 변화를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 드렸죠. 이뇨한 위원장을 통한 변화 혁신에 대한 해석들이 좀 다른데 그건 잠시 뒤에 얘기를 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영석을 예상하고 문을 빈다 이런 김병민 최고위원의 말에 이준석 전 대표가 김병민은 못 맞추는 게 직업이다 이렇게 비꼬았던데요. 반론 기회를 준다면 어떤 네. 반박을 하겠습니까? 정치는 생물이고 또 정치라는 건 언제든지 그 변화의 가능성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구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두고 누군가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 더 큰 마음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의 길에 함께 나서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길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 부원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동력으로 연말에 큰 게 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출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는데요. 12월 27일이라는 날짜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도 12월 27일 창당을 얘기하고 있고, 물론 본인은 예전에 자기가 비대위원 시작한 날짜가 그렇게 12월 27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2월 27일은 또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을 표결에 붙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일치 겹치는데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이걸 이제 무기로 이제 대권을 도전해서 성공을 했는데 네. 본인 이제 부인에 대한 거는 지금 결국은 특별감찰관도 없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도 없고 검찰도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공범들이 재판을 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만약에 통과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네. 본인이 이제 지지율도 빠지겠지만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거 이런겠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는 이게 통과가 안 되지만 네. 아마 그때쯤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탈할 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200표 넘게 되면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레임덕이 빠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네. 걸 염두에 두면서 본인의 아마 정치적인 12월 27일 이제 그 시점을 아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초선 홍석준 의원이죠. 연일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서 예를 갖춰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요. 당내 의원들 특히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반감이 큽니까? 그렇다기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대구 지역, 영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찐 고양이에 비유했던 면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들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인사들이 향해서 이 동물에 비유하게 되는 모습들은 썩 적절치가 않겠죠.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표현들이 또 다른 혐오의 표현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쟁력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갖고 좀 긍정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현 부원장님,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싸가지론으로 붙겠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본인이 최소한 비교 우위에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용한 이제 위원장 보고도 이제 영어로 얘기한-거나 그다음에 네. 안철수 의원과의 식당에서 뭐 안철수 씨라고 하고 뭐 조용하라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주로 이제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삼는 게 이제 2030 남성들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 사회에서 보통 이제 어른, 뭐 장유소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갑갑함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네. 젊은 분들이. 특히 정치권에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이 그냥 몇 번 나오고 그냥 소비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청년을 정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어쨌든 많이 모일 수 있게끔 그러는 걸 아마 좀 의도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굳이 저는 이런 뭐 설화로 굳이 좀 이렇게 이슈를 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동인 회동 소식 언론에 나왔잖아요. 뭐 예.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하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긴 경기도 의원인데 만난 뒤에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또 SNS에 글도 올렸던데 이게 함께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이 전 대표가 하고 있는 변화의 동력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좀 담아주고 있으면서도 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한 목소리는 또 말을 아끼거든요. 네. 아마 어느 정도의 공생관계의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바깥으로 나갈 것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면 내부의 혁신과 변화는 더 가열차게 진행돼야 된다는 여론들이 불거지게 될 텐데, 그러면 동대문에 정치하고 있는 허은하 의원이나 또 경기도 지역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나 또 순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런 정치에도 좀 눈길을 갖고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의 상생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 전까지 이 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인물인데 네. 이 당을 나가는 게 의미를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당대표가 된 사람도 아니고 되려고 했던 사람의 메시지도 이럴진데
국민의힘의 초대 당대표를 지냈다는 인사가 이준석 전 대표이기 때문에 당이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추동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분위기를 계속 띄우지만 국민의힘 사선이죠. 윤상현 의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김기현 대표, 이 전 대표가 서로 양보해야 된다. 다시 이제 합칠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 바람대로 극적 갈등 봉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뭐 50%에서 매일 1%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할 거면 빨리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어찌 보면 이제 밀당을 하는 과정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영, 김종필, 안철수 이런 분들도 만들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못 갔거든요. 본인도 바른미래당 해보니까 어려운 거 알고 밖에 나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도 원내에 진입하는 게 목표일 것이고 그러면 당에 뭐 당권을 다 돌려주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본인한테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이제 공천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공동 선대위원장을 한다든지 또 본인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지분을 보장해주면 저는 충분히 갈등 봉합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러면 네. 사실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할 필요 없거든요. 네. 조직하고 만들어서 그냥 본인의 길을 가면 돼요. 근데 계속 지금 뭐 한다 하는데 실제로 액션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나오는 것만큼 열심히 사실 당을 만든다는 거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은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좀 본인에 대한 지분, 그다음에 이런 뭐 공천이라든지 보장해주면 저는 아마 접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당내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다시 합류할 올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나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 시절 그러니까 본인의 직을 던지고 이제 나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과연 이준석 전 대표랑 합치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많았습니다만 마지막 순간 두 번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손을 잡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당에 미련이 있는 것 아니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당을 버리고 나갈 생각이었으면 진즉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면서 보수 정당에 뿌리를 두고 정치를 할 요량이라면 이 전 대표가 마지막 순간에 이 당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 보고 함께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당 창당과 대구 출마를 시사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구에서 이준석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 보면은 뭐 또 지지율 흐름 이런 거는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결합되고 있는 신당에 대해서 과거 한 2주 정도 전쯤에 대구 지역에서 여론조사 좀 높게 나왔던 측면이 있죠. 네.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지지율이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해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신당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게 갈 수 있고요. 홍준표 시장의 지적을 보면 이준석이란 정치인은 대구의 특정한 기반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서 중앙정치의 메시지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정도로 대구 지역에서 신당에 혁혁한 바람을 세우고 현재 있는 현역 정치인들을 다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의 동력은 그런 바람은 불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평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나름의 변화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은 일부 평가할 수 있더라도 정치적 현실들을 감안한다면 가야 될 수 있는 마지막 통합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부원장님, 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준석 신당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금태섭, 양양자 등 신당 추진 인사들을 아우르면 내년 총선에서 뭐 40석에서 50석 예상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함수가 담겨 있는 워딩인지요? 어려운 말입니다만 뭐 실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죠. 하지만 네. 현재 구도상에서는 저는 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제 보수가 분열한다 그러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근데 김두관 의원이 또 좀 이제 지역구가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3당이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 선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는 지금 3당을 만드는 분들이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 결국은 대선 후보,
그다음에 지역 기반 이 네.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자꾸 자민련 얘기하는데 그 당시도 보면 자민련이 대구에서 성공했던 거는 그러니까 YS가 이제 부산을 좀 챙기면서 약간 뭐 대구 홀대론이 있었거든요. 그런 네. 게 좀 작용했어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호남 홀대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런 거에 좀 어찌 보면 이제 지역적인 홀대론이 작용되면서 됐는데 지금 TK가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홀대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먹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의문이 있어요. 김채군이 앞서 이제 영성 얘기는 변화 혁신이 이어졌을 경우를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인유한 그 혁신이 빈술에 그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불출마라든가 이제 험지 출마, 친윤 또 중진 의원들에게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열흘 가깝게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정치인의 희생을 2호 혁신안 중에 하나로서 이뇨한 위원장이 강조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지도부도 같이 고민하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부정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지도부 내에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상황과 흐름을 보면 타이밍이 중요할 텐데 네. 지금 정기국회 한복판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여전히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총선의 전례를 보더라도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2011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었던 이상득 부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물꼬가 막 트이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도 12월 초 정기국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없지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기성정치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의 물꼬는 반드시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의 문제지 그 때는 올 것이다 이런 예. 판단이시군요. 국민의힘의 험지 출마와 이제 불출마 불똥이 민주당으로도 튄 걸까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가요?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 뭐 기자들 만나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는 좀 다릅니다. 사실 여당 대표는 만약에 뭐 불출마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장관이나 총리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쌍방울 수사가 남아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 내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안 끝날 거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약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험지 출마, 대구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당 얘기하지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채구 의원님 민주당 예. 내 비명계 의원들 탈당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위해 상당히 그중에서 가격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제 비명계에서 주문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민주당 내 일부 비명계 의원들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네, 이재명 대표의 단순한 SNS 글 한마디는 어느 정도 그 변화에 대한 신용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외상값은 반드시 갚겠다 등에 대한 거친 발언들을 하고 이런 분위기를 주동했던 지도부 내의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등 강력한 질타 등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내의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마지막 총선 공천의 과정들이 다가오는데 이 경선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이 비명계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하게 된다면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또 다른 형식의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판단합니다. 네. 신당 출연의 가능성이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건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 세력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게 아마 제일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비명계가 만약 탈당한다면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신당 참여에는 일단 뭐 선을 긋는 모습인데 따로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상민 의원 정도가 아마 뭐 약간 긍정 메시지를 보내는데 다른 분들은 탈당을 암시하면서도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할 거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신당을 만들더라도 바른미래당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갈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네. 그럴 때 그럼 만약에 갈 수 있느냐? 지금 비명계에 언급되는 분들도 그건 어렵거든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그러면 같이 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아마 이분들이
본인의 이제 공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공천 보장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나랑 경쟁하는 분들을 좀 배제시켜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탈당을 해서 뭐 당을 만들거나 그러려면 뭐 강력한 대선 주자가 있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해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럴 분위기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밀당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접경 지역에 붙어 있는 수도가 전 세계에 있냐라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반대를 공식화했는데,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둘러싼 논란, 이게 총선 이슈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지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슈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뭐 김포, 하남, 구리 등 실제 서울 편입을 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주민들이 얼만큼 원하는 목소리들을 갖고 있는지, 편입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으며 그랬을 때 미치게 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총선 때까지 꾸준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수도권까지 판을 흔들 정도의 이슈로 확산되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현 부원장님, 조국 전 장관 꾸준히 지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출마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곧바로 정권 교체가 명예 회복이고 민주당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고 네. 이제 정권 개최에 왜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입당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죠. 근데 민주당은 염두에 안 둬서 만약에 조국 신당이 만든다 그러면 뭐 진보가 분열되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분열되면은 우리한테 마이너스인데 정권 교체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게 아니다. 내가 오히려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진보 진영을 더 넓힐 수 있다. 그건 꼭 민주당이 아니어도 다른 세력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열이 아니다. 이런 걸 아마 좀 강조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무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소속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결국은 이제 아까 이탄희 의원 얘기한 것처럼 선거제와도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선거제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을 하나로 모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친박연대처럼 강력한 주자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면 모르겠지만, 물론 조국 장관도 어느 정도 이제 뭐 큰 꿈 꾸겠죠. 하지만 아직 그 정도 세력은 안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약간 정당 예전에 이제 열린민주당처럼 정당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 검사 탄핵 재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도 이어졌는데요. 김건희 여사 오빠를 수사한 검사가 호의 노릇하며 고속 승진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검사 탄핵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지난날부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좌표 찍기, 그리고 이번에는 탄핵에 이르기까지 실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방탄 아니냐는 지적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꼭 탄핵까지 이르러야 될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 설명이 쉽지 않을 거고요. 실제 지난날 장관에 대한 탄핵을 했지만 헌재의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장관 탄핵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걸 이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방탄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검사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잖아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던데요. 뭐 검찰총장이 만약에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면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근데 네. 지금 뭐 드러난 건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은 드러난 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정섭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이 전과를 조회한 부분.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많이 됐지만 지금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했다가 들키면 거의 파면 수준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고 있거든요. 개인정보. 그렇죠.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이 전과죄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네. 부분이 어쨌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현행법 위반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법 위반인데 그냥 봐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제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공개됐고 국회에서 공개됐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드러난 게 없으니까 거기에 논할 대상이 아닌 거죠.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송영길 민주당 대표, 전 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말과 글로 충돌했습니다. 표현들이 거칠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송영길 전 대표는 한 장관에 대한 비난 이전에 본인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문제에 대한 솔직한 자성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고요.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이 된 상황 속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결국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난하게 된다면
본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난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성 발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은 죄가 있다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거기에 대한 네. 죄값을 받고 난 뒤에 정치적인 발언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현 부원장님,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참지 않았어요. 곧바로 네,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제일 화나는 게 빨리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4월 달에 일단 그렇게 돌아오고 해서 돌아오고 유학 중에 중간에 끝내고 왔는데 나 소환하라고 앞에 가서 뭐 20일 동안 농성까지 했는데 소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런 거죠.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하나씩 소환하기 위해서 끌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 이 녹취록 나왔을 때 4월 달에 나왔거든요. 한 달이면 된다 다 이랬어요. 그분들 뭐 돈 준 사람 얘기 부르고 돈 받았다는 사람 불러가지고 조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소환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법정에서 나오니까 한두 사람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이걸 결국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삼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네. 빨리 수사해라. 나 구속 뭐 영장 청구해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밖에서만 논쟁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수사 아닙니다. 돈 준 사람 불러서 조사하고 받았다는 사람 불러서 조사해서 증거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무혐의하면 돼요. 이걸 왜 총선까지 계속 끌고 가냐. 정치적인 게 아니냐.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적은 일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국회 통과했잖아요. 여야 충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네, 제2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 법안 처리 이후 나타나게 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게 될 텐데 부정적인 면에 대한 조정과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면 과거 임대차 3법 처리 이후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교란됐던 일 똑같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으면서 또 집권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법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때 방송법 추진 등이 필요했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야당이 되고 난 지금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법안 공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에 어떤 수순이 또 있습니까? 뭐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고요. 그냥 뭐 재표결을 한다 그러면 아마 뭐 민주당 혼자로 안 되니까 이제 아마 뭐 부결될 텐데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아마 계속적인 부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부담은 포인트는 쌓일 것이다. 왜냐하면 거부권이라는 게 지금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마 이게 뭐 다음에 총선을 만약에 앞두고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부권이 다시 했을 때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이탈파들이 다시 가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도 결국 아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